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두 자릿수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또 100명대 확진자 수치로 발표된 상황인 만큼 여전히 불안한 국면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한편 방역당국은 단풍놀이와 헬로윈데이가 새로운 고비가 될 수 있다면서 방역 강화에 나섰는데요. 관련 내용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오전에 발표된 어제 하루 동안의 신규 확진자 수치는 47명입니다. 다시 이제 두 자릿수로 내려갔습니다. 어제는 부산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절반가량을 차지하면서 대폭 늘은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더 그 요양병원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다 보니 두 자릿수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두 자릿수임에도 불구하고 또 50명 아래로 또 내려간 상황이라서 대폭 좀 줄어든 감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부산 요양병원을 제외하고 났을 때의 현재 이제 코로나19 국내 상황 어떻게 좀 분석을 하십니까? 저는 뭐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보는 것이고요. 어저께 이제 부산에서 갑자기 50명 이상 나오면서 숫자가 커졌지만 실제로 제외하고 나면 역시 50명 선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50명이란 게 이제 방역 당국에서 정해놓은 숫자이기도 하지만 그 50명이 이렇게 집착할 필요는 없고요. 등락은 계속 가는 것이고 다만 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어저께 세 자리라고 우리가 걱정했을 때도 보면 실제로는 서울 지역은 수도권은 굉장히 안정권이었단 말이죠. 네. 예, 그런 걸 보고 저는 수도권이 안정이면 뭐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잠복기까지 고려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세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그 한글날 연휴가 아직 잠복기를 고려하면 이번 주말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5일 내지 9일에 가장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는 걸 봤을 때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특히 추석 연휴는 다 지나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전에 우리가 연휴를 지나면서 상당히 나빴던 부분, 그런 부분들은 지금은 이번 추석과 한글날 때는 많은 국민들이 협조하고 조심해서 잘 조절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도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6명이었습니다만 그간 좀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는데 방역 당국이 추이 감시 국가도 따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국가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지금 추이 감시 국가는 뭐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요. 네. 우리 질병관리청이 이 팬데믹 시작하면서 각 나라별로 통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명당 발생 숫자, 사망률, 뭐 집단 감염 등등 다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자꾸 늘어나니까 추이 감시 국가 대상 국가를 정하면서 언제든지 그 나라들은 집중 방역 대상 국가로 이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고요. 네. 실제로 그게 정해졌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러시아인 경우에 네. 방역 강화 대상 국가는 아니지만 네. 지금 감시 대상 국가에서 그러니까 추이 감시 대상 국가에서 있지만 선원들 특히 항만으로 도는 러시아 사람들은 PCR 음성 검사를 요구를 합니다. 예, 나머지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요구하지는 않고 추이를 보다가 언제든지 바꾸는 것이고요. 질병관리청은 원래 이것뿐만 아니라 매달 위험 국가라는 걸 정해서 계속 그걸 수정을 하고 있거든요. 꼭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감염병들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하나의 그 추세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건 코로나19 이 시기 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그런 질병과 관련해서 계속 좀 추이를 지켜보는 그런 것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예, 그거는 늘 해왔던 것이고요. 위험 대상 국가라는 위험 감염 대상 국가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 비행기를 못 타시지만 그 국제선을 타시면은 그 앞에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위험 국가에 다녀오신 분들은 건강 상태 질문서에 대답해서 쓰도록 돼 있고요. 그걸 안 쓰면 이제 법에도 저촉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그 행정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만덕동 요양병원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드릴 텐데요. 만덕동 전체로 봤을 때 지금 한 달 동안 80여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동 단위에서 이렇게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건 좀 이례적인 일인데 방역 당국이 요양병원 전부터도 만덕동을
콕 집어가지고 핀셋 방역을 했었단 말이죠. 만덕동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역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관심이 가는 그런 입장인데요. 물론 들어가서 봐야 됩니다만은 우선은 그 동네의 어떤 특별한 환경, 특별히 더 밀폐되고 밀접되고 하는 그런 환경이 있었는지, 또 하나는 그 동네 분들은 유독 또 좀 더 유대가 강화가 돼서 좀 더 자주 모이는 그런 모임들이 많았었는지 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겠고요. 아마 그렇게 발생했더라면 차라리 전수 검사를 해가지고 좀 한 번 더 이렇게 방역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만덕동에 위치하고 있지만 그 요양병원은 사실은 동네에만 있는 거지 동네 분들하고 교류는 사실 없는 것이고 예. 거기에 들어가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출입자들이 만덕동에 거주를 하고 있었으면 문제가 좀 다르겠지만 타 지역에서 직원들이 출퇴근을 했다면 또 만덕동과는 조금 다른 문제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 직원들이 그 만덕동 그러니까 그 요양병원 근처에 거주하는 분들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지역사회 내에서의 좀 감염이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었다라는 추정도 가능할지?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인데 예. 사실은 그렇다면은 좀 더 만덕동에서 직원들이 있었다면 그분들한테는 선제적으로 좀 검사를 해서 출입할 때 조심하도록 했으면 어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행히 추가 확진자는 없지만 어제 추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뭐 요양병원 내에서 고령의 기저질환을 가진 분들이 확진을 받은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위중증 환자로 번질 가능성 그리고 추가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은 늘 열려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다면 위중증 환자 증가에 대비해서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까요? 이런 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위중증 환자는 대부분 산소 치료가 필요하고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인공호흡기 치료, 더한 에크모 치료라는 게 이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을 위중증 환자라고 정의를 하기 때문에 네. 병실의 확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강조드리지만 병실이 충분히 확보가 돼 있다면 우리가 그 숫자에 너무 연연해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부산 같으면 지금 이제 50명이 집단 발병을 했고 대부분 기저 질환이 있는 노인층이 많을 테니까 그분들 중에 위중증 환자가 생겼을 때 과연 우리가 의료기관에서 감당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느냐라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쯤 시점에서는 부산 방역 당국에서는 우리는 위중증 환자 몇 명을 수용할 수 있다. 만일 넘치게 되면 경남도에 있는 어느 병원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로드맵을 내놔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그래도 안심을 하는 것이죠. 내가 아픈 건 어쩔 수 없더라도 아팠는데 병원에 못 가보고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겠다 하는 것은 그건 또 다른 문제이거든요. 지금 부산 내에서의 그런 위중증 환자 수용할 수 있는 병원 시설은 좀 여유로운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예, 그게 문제인데요. 사실 부산 지역도 뭐 의과대학도 많고 대학병원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가 돼 있었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은 그렇게 중환자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워낙 감염 조절이 잘 돼 있어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그걸 국가에서 지정을 하고 비우고 그런 과정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비워놓고 준비하고 있는 병실이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것은 그것을 이제 좀 발표를 해주면 네. 특히 부산 지역 주민들은 좀 안심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교수님, 근데 이거 어제 돌아가신 이 사망자 한 분 같은 경우는 부산대병원으로 이송 후에 돌아가셨다고 하던데 이거는 상태가 급격히 악화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어떤 상태에서 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 이제 이 코로나19에 걸려서 폐렴이 오면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폐렴이 와도 자기가 폐렴이 왔는지 모릅니다. 예. 숨이 차도 늘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숨 찬 걸 금방 알지만 하루 종일 누워 계시는 분들은 내가 숨이 찬지 안 찬지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아마 대학병원으로 옮겼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모든 병이 그렇듯이 어느 정도의 고비가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수준이 넘어가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암만 치료를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마 그분도 네, 옮기는 시기가 조금 늦었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병원이 코호트 격리, 그러니까 동일 집단 격리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증상이 나빠질 소지가 있으신 분들은
총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뭐 에크모라든지 체외 산소호흡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달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 병원 내에 그런 게 구비가 좀 돼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예, 요양병원이라는 데는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산소 치료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더 이상 수준의 치료는 그쪽 전문의가 있어서 해야 되는 것이고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시설은 안 돼 있을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코호트 격리라는 것도 동일 집단 격리인데 어떻게 보면 숨어 있는 환자와 건강한 환자가 코로나19를 갖고 있는 환자와 건강한 환자를 한 방에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검사해서 음성이라고 모르는 것이기 예. 때문에요. 그래서 원칙은 각각 따로따로 격리를 해서 코호트 격리를 하고 그다음에 역학조사를 해서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따로 따로 관찰하고 이렇게 이제 해줘야 되는데 지금 뭐 각 요양병원의 특성상 그렇게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좀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코호트 격리란 걸 볼 때마다 좀 억울하게 괜히 기다리다가 같이 모여 있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받는 사람도 있겠다 싶은 그런 걱정을 늘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그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부산시 차원에서도 일정 부분의 발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그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들 동선을 좀 공개해달라라고 하는 부산시 내 주민들의 요청들이 쇄도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일부 동선을 좀 급히 공개를 하는 상황도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런 역학조사를 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그 과정까지에 있어서 시간이 좀 소요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도와 정확도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어느 쪽에 좀 더 무게중심이 쏠려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건 두 가지 다입니다. 예, 사실은 두 가지 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가 워낙 빨리 번지기 때문에 속도도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질도 중요합니다. 왜 질이 중요하냐 하면 여기 조사 끝났어.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 조사가 덜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다 그대로 그냥 숨은 감염자가 네. 돼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사도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요양병원에 누워있던 분들 확진자는 더 이상 조사가 필요 없어요. 예, 그분은 그냥 딱 거기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직원들은 조사를 하기 시작하면 기억도 안 나서도 그렇고 숨길 게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얘기를 다 안 합니다. 거짓말을 하죠. 예, 자이든 타이든 간에. 예. 그러면 이제 그거가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막 이제 여러 가지 할 거 아닙니까? 신용조사, 뭐 신용카드 하고 뭐 CCTV 보고 이런 거 해야 되고요. 또 그분이 만난 숫자가 너무나 많으면 거기에 가서 일일이 다 역학조사를 해야지 그 확진자 한 분에 대한 역학조사가 끝나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는지도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숨기고 싶은 것들이 많아서 또 혹은 기억이 안 나서 다 못 찾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감염원이 밝혀지지 않는 숫자가 비율이 19%, 뭐 20% 육박하고 있는 것이죠. 네, 빠르고 동시에 정확한 동선 공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 주셨는데 이 직원, 그러니까 만덕동 요양병원 직원 중 하나가 좀 걱정되는 동선이 재개발조합 총회를 방문하셨는데 이게 모델하우스에서 열렸고 한 참가자가 200명 정도 규모가 되는데 지금 방역 수칙을 지켰는지 여부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 걱정되고 또 버스도 타셨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감염 경로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결국은 다 찾아봐야 되겠죠. 200명 모이는 것도 아마 그게 뭐 감염병 관리법에 제대로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 지금 이 많이 안정세에 들어갔다 하지만 계속 조심하면서 그런 모임에는 가급적 안 가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조금씩 이제 주의력이 떨어진 분들이 많아서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1차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요양병원 환자가 123명, 그리고 병원 종사자 49명, 직원은 46명입니다. 요양병원의 환자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대로 병원 안에 격리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앞서서 동일 집단 격리에 대한 걱정을 좀 언급해 주신 바 있기 때문에 그러면 총체적인 이 동일 집단 격리에 대한 시스템 재정비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그 요양병원들에서는 아마도 새로 입원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검사를 다 하고 입원을 시키기 네. 때문에
결국은 요양병원에서 집단 발병이 생기면 의료진이든 일반 직원이든 간에 외부에서 들어간 사람들이 병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절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발생했을 때 코호트 격리라는 것도 사실 그 각각 요양병원의 구조나 이런 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특히 일부 이제 어떤 병원들은 뭐 한 방에 그냥 아주 여러 명이 그냥 뭐 누워 있고 따닥따닥 붙어 있고 뭐 그런 확인이 됐지 않았습니까? 이제 네. 요양 그 보조하는 분들이 편의를 위해서 사람들을 더 모아놓으면 좋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요. 코호트 격리를 할 때 그분들을 그냥 그대로 두고 코호트를 했을 때 그중에 한 분은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데 지금 찾아지지 않는 거죠. 예, 그러면 그냥 그분들이 모여 있는 방은 그대로 나중에 다 똑같이 바이러스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고, 실제로 그런 형태로 지금 발생을 한 게 아닌가 봅니다. 물론 코호트 전이긴 하지만 50몇 명이 동시에 발생했다는 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아마도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방치되고 또 일부 경고음이 울렸는데도 무시되고 했던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50몇 명이 갑자기 나온 것이죠. 굉장히 놀라운 숫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동일 집단 격리가 돼 있는 병원 안에서는 의료진들의 경우에는 환자도 돌봐야 되고 자신들의 감염도 걱정을 해야 되고 약간 이중고에 처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생각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의료진들이야 사실 그 고통이야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냥 환자 보는 것도 힘든데 특히 이제 N95 마스크라는 걸 쓰면은 정말 호흡이 참 불편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분들은 일반인들에 비해서 그래도 이 감염에 대한 기본적인 수칙이 잘 이제 늘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방에 가서 우리가 수술을 하면서 보면은 딱 이렇게 손을 딱 들어서 아주 깨끗하게 유지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수칙들이 있는데요. 이제 의료진들은 그런 걸 다 알기 때문에 아무래도 딴 분들한테 비해서는 조금 더 편안하게 환자를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분들은 아마도 이번 겨울도 늘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일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리두기 1단계 완화가 시행된 후에 사람들 마음가짐이 확실히 좀 역시나 완화된 상황들을 주변에서도 쉽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교수님께서는 좀 어떤 점을 강조해주고 싶으신가요? 사람을 덜 만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을 안 만나고 살 수 없는 사회적인 동물이 사람이지만 사람을 만날 때 거의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번 시기에는 안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아는 사람들만 만나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숫자를 좀 적게 만나셔야 됩니다. 한꺼번에 10명씩 이렇게 만나시면 안 됩니다. 가급적 적은 숫자를 만나서 좀 짧게, 시간도 좀 짧게 가지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면서도 늘 방역 수칙, 뭐 이제 다 알지 않습니까? 네. 손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는 거, 웬만하면 마스크를 끼시는 거, 드실 때 빼놓고는 그냥 마스크를 늘 끼시면 참 좋겠고요. 근데 그게 하기 싫은 거예요.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 귀찮기도 하고 나는 괜찮겠지라는 건데 지금 감염의 저변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상당히 더 많은 감염이 발생해야 이게 끝납니다. 백신이 나와서 이제 많은 면역이 생기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 백신에 대한 면역도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할 수 없다. 지금부터 우리가 사는 앞으로의 상당한 기간은 그냥 마스크 항상 들고 다니면서 사람 좀 적게 만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되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는 가급적 안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가급적 가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일부 보수단체가 광화문에서 1,000명 정도가 모이는 대규모 야외 예배를 진행한다고 신고를 했고 경찰은 금지 통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말씀하셨지만 뭐 재생산 지수나 감염 경우 미분류 환자나 이런 비율들이 사실 1단계로 낮아지기엔 약간 모자란 측면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피로감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1단계로 낮췄습니다만 집회는 사실 좀 자제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지금 도심 집회는 허가가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그것이 시위가 됐던 뭐가 됐든지 간에 그렇게 모이는 것은 자제를 해야죠. 그분들이 모든 방역 수칙을 정말 잘 지킬 수 있는 훈련이 잘 된 의료인이다.
그러면 조금 나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료인도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더군다나 시위를 하게 되면 하는 중에 이제 조금 흥분이 되고 하면은 마스크 벗고 소리 지르고 하면 암만 야외라 하더라도 비말이 교환된다는 것은 이미 여러 사례를 통해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종류가 뭐든지 간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은 자제를 꼭 해야 된다. 그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대규모 예배 진행한다는 것 이외에도 사실 요즘 단풍이 이제 물기 시작한 철이라서 단풍 놀이도 많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전 지난번에 그 단풍 놀이를 갈 때 1단계로 완화된 이후에 3주 전과 비교해서 단풍 놀이를 간 등산객들의 풍경이 좀 사뭇 많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마스크나 이런 것들을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다라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거리두기 단계도 완화된 시점에서 뭔가 날씨도 좋아지면서 야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들도 많아진 시점에 국민들께서 꼭 지켜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야외 활동에서도 꼭 지켜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가장 좋은 철이 정말 돌아왔고 예. 단풍이 이제 막 든다고 하니까 가시고 싶지 않으겠습니까? 그리고 가실 겁니다. 예, 근데 결국은 야외에서 잠시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혹시 마스크를 안 했더라도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은 사실 큰 상관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다 전 국민이 조심해야 되는 시기니까 산행을 할 때도 가벼운 마스크라도 좀 끼시는 게 좋고요. 이제 더 문제는 산행을 좀 멀리 다녀야 되시는 분들은 이제 차를 대절해서 갈 거 아닙니까? 네. 예, 그 전세 버스들 또 작은 버스라도 여러 대가 이제 분승을 해서 이제 갔다 지난번 성묘 사건 같이 이제 그런 것들. 그다음에 끝나고 이제 뒤풀이 또 이렇게 모여서 이제 하시는 거. 그쵸. 예, 저는 그 산행 그 자체보다는 오고 가는 과정, 뒤풀이 과정 이런 데서 더 특별히 조심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산행은 사실 잠시 스치는 것은 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제가 동네 뒷산에 가보면 그 사람들이 별로 없는 데서 다 마스크 끼고 다니세요. 네. 그러니까 일부 부주의한 사람들이 단체를 이루어서 마스크를 안 하고 떠들면서 산행을 쭉 하게 되는 그 장면만 없다면 예, 소규모로 움직이신다면 산행은 괜찮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예, 산행 그 자체보다도 예. 버스나 이제 뒤풀이가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독감 백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곳곳에서 물량이 부족해진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조급증을 좀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백신을 맞겠다고 몰리는 바람에 줄이 길게 늘어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청소년용 백신을 어린이용으로 쓰겠다라는 발표가 있은 후에 청소년들이 이제 백신 접종을 위해서 길게 줄을 서기도 했었는데 사실 지금 물량 부족을 해야 되는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동안 물량은 사실은 늘 좀 여유 있게 운영을 했던 게 맞는데요. 네. 금년은 이제 다들 관심이 높으니까 맞고 싶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물량은 한정돼 있습니다. 한정돼 있어서 특히 건강한 층들, 독감이 잘 안 걸리는 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가 백신 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아 있는 19살부터 61살까지 그런 분들은 굳이 본인이 늘 건강하고 기저질환이 없다면 굳이 그렇게 열심히 맞으실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번 이렇게 조금 양보하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고요. 저는 지금 이번에 62세에서 64세까지도 이제 의무에 포함시켰는데 그분들도 자기가 건강하고 기저질환이 거의 없다면 조금 한번 이렇게 그분들이 할당된 물량을 좀 일반 원하는 쪽으로 정말 맞고 싶어서 동동 굴리는 그런 사람들한테로 좀 줄 필요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늘 여유 있게 수급을 해온 거는 사실이기 네. 때문에 지금 이제 질병관리청이 질병 그 백신 수급하는 과를 따로 만들어서 지금 계속 보고 있을 겁니다. 물동량을. 그래서 보면서 아마 잘 조절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이거를 공포심에서 독감 백신을 맞을 것까지는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료, 유료, 그러니까 백신 물량은 충분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그렇다는 전제하에 시기적으로 좀 늦어질까 봐 빨리 맞으려고 몰리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몰림 방지를 위해서 좀 분산됐으면 좋겠는데 11월에서 12월 초 정도에 이제 이 독감 유행이 시작된다라고 한다면 최대 늦어도 언제까지는 맞으면 괜찮으니 좀 여유롭게 맞으셔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신다면
그 시기가 언제가 마지노선이겠습니까? 10월 말입니다. 아. 예, 지금 이제 사실 그렇게 많이 안 남았죠. 그러게요. 보름이 남았는데요. 제가 외래를 보면서 벌써 저는 10월 달부터 많은 분들한테 독감 주사를 다 드렸어요. 원하실 때마다. 뭐 그렇게 물량이 많이 부족하지는 않고요. 이게 이제 극히 소수가 좀 부족한 지역이 있는데 부족하다 그러면 또 너도 나도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개는 여유가 있고요. 금년에는 예전에는 이제 국가 백신 3가, 민간 백신 4가 이랬는데 지금은 다 4가입니다. 다 이제 충분히 고급으로 다 그 공급이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물량을 돌려가면서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조급증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이 치료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문 대통령도 이제 올해 안에 본격적인 생산을 하고 백신은 내년까지 개발을 완료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좀 어떻게 시기적으로 어떻게 언제쯤 개발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치료제는 백신에 비해서 더 더딜 것으로 봅니다. 예, 왜냐하면 치료제가 정말 효과적인 치료제를 이렇게 1년 만에 만들어내는 경우가 인류 역사에 없었습니다. 물론 인류 역사는 과학은 계속 발달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뭐 1년 만에 만들어내고 6개월 만에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네. 그 약은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백신은 아마 상당히 많은, 지금 거의 200개 가까운 후보 물질들이 지금 계속 개발 중이기 때문에 효능이 어느 정도든지 간에 백신은 아마 조만간에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그 백신들도 지금 임상시험이 중단되고 있는 게 있고요. 네.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집중하고 있는 항체 치료제도 미국의 일라이 릴리 같은 데는 같은 항체 치료제를 만드는데 중단됐습니다. 예, 부작용이 생긴 거죠. 네.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국내 회사가 임상 3상에 제대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3상이랑은 그렇게 금방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발생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많은 대상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한테나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윤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나 해서도 안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아마 3상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효과가 있다 없다 얘기 나오는 것도 금년 안에는 좀 어려울 거다. 예,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